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 세대 갈등과 함께 젠더 갈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이 젠더라는 뜻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의미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젠더 폭력을 막고 서로에게 이로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젠더 평등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황금명륜 원장과 함께 젠더 폭력을 끝낼 키워드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도 여러 개, 하는 일도 여러 가지인 저는 황금명륜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이름은 김명륜인데요. 전 성평등 교육을 하는 전문 강사이고 또 한편 에세이를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해서 필명 황금명륜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돈을 버는 직업이기보다는 쓰는 직업인 공부방의 설립자로 일할 때는 골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팔이라는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한 4,500km 날아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인데요. 국토의 3분의 1이 히말라야 산맥이라서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네팔의 남서쪽 끝 코너에 건전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히말라야는 보이지 않는 평야지대의 시골 마을이라서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젠더교육 플랫폼 에서 그곳 건전불 빈민촌에 방과후 공부방인 조티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 100여 명이 매일 학교 수업 마치고 와서 공부하는 무상교육센터인데요. 7년 전 처음 공부방을 시작할 때 학부모님들에게 저는 한국에서 젠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황금명륜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 이름의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제 이름을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중에 황금이 영어로 골든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저를 골디라고 부르셔서 세 번째 이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2022년 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저는 유럽에 40여일간 자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의 NGO들이 협력해서 만든 대단한 교육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11년간 전문 강사로 일하던 시간에 안식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저를 7,000km나 날아가게 했던 유럽인들의 교육 매뉴얼은 이매진이라는 거였는데요. 제목을 한글로 풀어보자면 유럽의 성평등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남성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평등은 여성을 위한 거 아니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성평등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지 한참 되었죠. 성평등한 사회는 어째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로운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학습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길잡이 중 하나가 이매진이었고요. 저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으로 떠났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이매진의 제작자, 즉 네덜란드 NGO인 이만시페이터라는 단체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젠더 기반 폭력에 있어서 남성 대다수는 가해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발생한 사건을 분석해 보면 가해자의 압도적인 다수는 남성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남성이 전부 가해자인 건 아니지만 가해자가 아닌 대다수의 남성들이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인종차별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하나? 백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에 우리 남성들이 나서야 하는 것은 같은 이치다.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에서는 남성들도 행복하지 않다.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인가, 솔루션이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네, 이매진을 만든 사람들은 유럽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이만시페이터 트레이너들이 네덜란드의 남성 청년들, 남자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남자답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남성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남자에게 하는 말인가요? 소년들에게 남자답게 굴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주문일까요? 였습니다. 트레이너들의 이 질문에 학습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써서 칠판에 붙였는데요.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근육질, 터프한 성격, 강인하다, 적극적이다, 울지마, 마초맨, 리더십 이런 내용들이라서요. 그게 왜 놀랍냐고요? 한국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질문해도 비슷한 답을 할 것 같아서요. 방송 보시는 선생님 생각 비슷하지 않으세요? 제가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한 달 뒤부터 지금까지 2년간 이 수업을 한국에서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결과는 네, 예상대로입니다. 한국의 학습자들도 아주 유사한 단어를 포스트잇에 적더라고요.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만시페이터의 트레이너는 포스트잇에 적힌 그 키워드를 하나씩 읽으면서 그 키워드가 모든 남성에게 전부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남성에 따라 다른지 또는 그런 성향의 여성이나 제3의 성도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모든 남성에게 다 해당이 된다면 그건 생물학적인 특성인 섹스에 해당이 되지만 남성에 따라 다르다면 결국 그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개념 즉 젠더고 이러한 단일한 범주 하나로 모든 남성을 다 표현해낼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무릎을 쳤습니다. 아, 내가 글로만 설명하던 젠더 개념을 보다 쉽게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이 교수법을 저는 한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연수하러 오셨던 아프리카 세네갈의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진행해보고 네팔의 조티센터 청소년들에게도 운영해보았는데요. 당연하게도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남자는 강인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남성이 강인할 수 없고 그 강인한 남성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생을 적극적으로 리더로서만 살 수는 없죠. 기집애 같다 또는 기집애처럼 굴지 마라는 이러한 시선은 남성성이 덜한 남성을 주눅들게 하거나 들키고 싶지 않게 만들죠. 결국 강인하게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근육질과 강한 체력을 유지할 때 절대 울면 안 돼. 이런 압박은 공격적이 되도록 부추기거나 폭력 행사에 훨씬 유리한 상태로 이끌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서 슬플 땐 슬퍼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상황에서는 리드할 수도 있지만 또한 리드를 따르는 팔로워여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꼭 근육질이 강한 몸을 갖지 않아도 사람답게 행동한다면 괜찮다고 해주는 그런 다양한 인간성이 모두 환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성평등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는 남성에게도 이롭지 않을까요? 다시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조티센터가 문을 연 지 6년이 돼서 기념 파티를 하러 네팔에 자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간 김에 조티센터 청소년들과 젠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과 범죄 중에 딱 4가지만 살펴봅시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 4가지가 가지는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4가지 폭력이 일어나는 공통 분모이자 공통의 원인이 있는데요. 그건 섹스일까요? 젠더일까요? 조티센터 청소년들이 31명이에요. 학생들은 전부 목소리 높여서 젠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저와 젠더 수업 하면서 젠더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모두 다 정답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젠더 기반 폭력은 한국에서만 일어날까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NO! 라면서 네팔에서도 일어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젠더 폭력은 한국에서도 네팔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세네갈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제 3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젠더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말고 또 다른 유형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똑같은 대답이 아니라 여러 단어가 섞여져 나왔는데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말한 단어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2번째 높은 빈도의 대답은 FGM, FGC였습니다. 영어 약자인데요. 한국어로는 여성 성기 훼손, 여성 성기 절단이라고 번역되는 행위입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초경전 소녀들의 외성기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시키는 폭력입니다. 성적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죠. 이로 인해서 한 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맞기도 하는 이 행위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팔 청소년들의 대답에서 세 번째 빈도로 많이 나온 대답은 중국의 일부 부족에서 행해졌던 여성의 발을 꽁꽁 싸매서 자라지 못하게 했던 전족 풍습과 이슬람 문화권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습으로 자유연애를 한 여성을 남자 가족 구성원이 살해해도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명예살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바로 차우파티였습니다. 차우파티는 네팔과 인도처럼 힌두교를 믿는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악습인데요. 월경 중인 여성을 불경스러운 존재로 인식해서 생리기간 동안 집 밖의 움막에서 먹고 자게 하는 오래된 관습입니다. 저는 이게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7년 전 처음 조티센터를 시작할 때 움막에서 지내는 소녀를 목격하고 가슴이 아파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공부방에서 공부한 청소년들이 자라서 이제는 차우파티를 젠더폭력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교육의 효과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으로 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젠더폭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는 저는 바바리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공연 음란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바바리맨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저는 그냥 바바리맨으로 호칭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 하나가 보호관찰소에 가서 성폭력 가해자 재범 방지 교육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바바리맨을 꽤나 많이 만났고 그들을 교육하면서 왜 성폭력이 젠더폭력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바리맨들은 어느 동네에 사는지, 학력이 높은지 낮은지, 경제력이 좋은지 낮은지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바로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죠. 주로 나이 어린 여성, 즉 소녀나 청소녀, 청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고요. 저 같은 장년 여성 앞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예상하는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일 사람들은 잘 타깃을 삼지 않죠. 그렇게 나이 어린 10대 여성 앞에 나타난 그들이 바바리를 열 때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반응도 매우 유사해요.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걸까요?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야, 엄마야, 웬일이야, 도망쳐. 놀라거나 주저앉거나 울거나 이런 반응들, 폭력과 공포를 느끼는 반응을 기대합니다. 어떤 바바리맨도 어머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워요. 내일은 몇 시에 어디서 뵐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아요. 또는 반응 중에 긴장성 부동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손가락 근육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경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까요? 남성의 신체의 일부를 본 상대방이 폭력과 공포로 느꼈다는 건 생물학적인 걸까요? 사회문화적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이유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바바리맨들 다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연인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바리맨들이 사랑하는 사람과도 성적 행위를 하겠죠. 그때 그 성적 행위에서 똑같은 신체의 일부는 상대방에게 사랑스러운 무언가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오면 다른 상대는 같은 신체의 일부를 폭력과 공포로 느낍니다. 어떤 상대는 그걸 폭력과 공포로 느낄까요? 내가 보겠다고 요청하지 않은 상대, 내가 그 신체의 일부를 보고 싶다고 동의하지 않은 상대는 폭력과 공포로 인식되도록 학습되었거나 문화가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성폭력을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다라고 해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젠더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폭력에 있어서 남자는 가해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피해자로 태어나는 그런 생물학적인 차이, 즉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라는 젠더 규범이 다양한 인간을 하나의 특성으로 묶어서 강요하고 강제하면서 일어나는 문제고, 그러한 젠더 규범 사이에 위계가 있다는 걸,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올바른 해결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젠더 규범과 젠더 권력 관계에서 기인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능력, 이걸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질수록 젠더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이유는 원인을 알면 정확한 대응과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참정권을 달라고 외친 지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두에게 이런 성평등한 세상은 너무 오래 걸리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함께 한다면 변화를 위한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제게 깊은 인상을 줬던 노래 한 곡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남성이 살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용감하거나 대범하지 않아도 되는 곳, 아무도 타인을 희생시켜 이기지 않으며 남성이 된다는 것이 사려 깊음을 의미하는 곳, 두려움과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신을 돌보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미워하지 않아도 되며 마침내 동반자로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곳.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젠더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강연 들으면서 이름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황금명륜. 이름부터 좀 독특해서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가요? 네, 저한테 아주 소중한 이름인데요. 네. 저희 단체를 창립하신 이희효재 교수님께서 1999년에 호주제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선 부모성 모두 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했죠, 선생님을. 선생님은 어머니 성이 이씨였어요. 그래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희효재라고 분명히 쓰셨고, 그래서 제가 김명윤이지만 우리 엄마가 황씨니까 김황명윤이다.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활동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제 팔을 딱 잡으시더니 이 신문에 난 김학명윤이 내 딸 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출근할 때부터 아빠랑 싸우면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거 저 맞고요. 엄마 성도 중요하다는 문화운동의 일환이라서 제가 개명까지 할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설명을 하고 막 나오려는데 아빠가 누가 뭐래? 그러시더니 김학명윤 발음이 너무 이상하잖아. 김이 세금자에서 왔으니까 앞뒤 바꿔가지고 황금명륜이라고 쓰면 멋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랬고 사실 그전까지 아빠랑 제가 페미니스트로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반목이 심했던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아빠가 저한테 그 이름을 주신 건 제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로 들렸고 그때부터 아빠랑 화해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제가 살면서 이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 쓰고 싶은 이름입니다.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는 이제 젠더의 그런 의미가 또 있겠지 나름 뭐 예상은 했지만 가족의 어떤 의미도 다 함께 부여가 되어 있는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금명륜 자주 불러드리고 싶은 이름이 됐네요. 고맙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명륜아라고 안 부르고 황금아 이렇게 많이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름 자체도 참 중요한데 어느 순간 이 사회는 여성의 이름인가 남성의 이름인가 여성스러운가 남성스러운가 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이런 강연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교육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질문을 좀 주세요. 아니 그러면 남성적인 거 여성적인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냐? 분명히 남성적인 성질이 있고 여성적인 성질이 있지 않냐. 남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여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저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살펴볼 때 제가 여성성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남성성이 많은 남성이 있고 남성성이 적은 남성도 있고 여성성이 많은 여성도 있지만 여성성이 적은 남성도 있고 사실 좀 솔직히 찾아보면 저는 제 안에 남성적인 기질과 여성적인 기질이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도 그래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남성적 기질이 나오지만 어떨 때는 여성적 기질이 살다 보면은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누구하고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거 두 가지가 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인간성으로 다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이 성별은 요것만 많아야 돼, 이 성별은 요것만 많아야 돼 하다 보면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배제되는 결과를 낳으니 모두 다 인간성이다라고 포용해주고 그 어떤 것도 우위에 있고 어떤 건 하위가 아니야, 둘 다 중요해, 둘 다 가치로운 거야,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어느 한쪽만 있다고 조롱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모두 다 허용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구분지어서 너는 뭐야? 라고 구분지어버리고 정확하게 정의를 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그 다양성들이 다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강연 중에 그 네팔 얘기, 네덜란드 얘기들 들으면서 정말 저런 일이,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시아나 유럽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세계 각국의 젠더 문제 어느 정도이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좀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많은 도전과 노력들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SDGs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부르는데요. 유엔에 가입해 있는 국제사회가 약속을 했죠. 2030년까지 17개의 목표를 달성해보자. 그것은 200여 개 나라들의 공통의 합의였는데요. 17개를 선정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을 만큼 매우 중요한 합의인데 그 17개 중에 5번이 성평등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든 유럽이든 미주든 대양주건 아프리카건 각각의 다른 국가와 다른 지역에서 성평등이나 젠더 정의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흐름은 성평등한 사회를 여성과 남성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성평등한 사회, 젠더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남성들이 함께 참여하자고 노력하는 전 세계 각국의 1000개 넘는 단체들이 맨 엔게이지라는 글로벌 NGO를 만들었고요. 이 1100여 개 단체의 각 대륙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젠더 정의를 위해서 남성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공동의 전략도 만들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젠더 교육 플랫폼 도 작년에 맨 엔게이지에 한국에선 최초로 가입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이 젠더 교육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함께 이 교육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변화가 또 진정하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세계의 그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좀 전에 최초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좀 남성들의 그런 교육 참여도라든지 변화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하고 또 개선이 돼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제가 나가서 설명할 때마다 와, 한국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 젠더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1년에 4시간씩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도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받으시잖아요.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 즉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의 교수님들, 학교의 교사들, 행정직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이 교육을 1년에 4시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젠더 폭력의 유형을 설명하다 보면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남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수강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는 숫자는 극히 적고,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 수업에 참여도도 자발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교육 효과가 아직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일각에서 있죠. 또한 이 의무교육을 10여 년간 수행하다 보니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년 듣다 보니 다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정작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폭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했을 때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학습자들도 많이 계셔서 이제는 시스템을 만든
시기는 지났으니 네. 그 내용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단계로 들어섰고 네. 그 과정에 마침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남성이 함께 성평등, 남성이 함께 젠더폭력 예방에 참여하자는 흐름을 함께 반영해서 남성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만들어내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도전과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강연도 더 듣고 싶고 말씀도 더 나누고 싶은데 혹시 이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줄 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강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언컨대 성평등한 사회는 모두에게 이롭다는 게 세계 각국의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모두에게 이로운 성평등 사회,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력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깨닫고 동등한 인격체로 또 파트너로 인정될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겠죠. 젠더 폭력이 없는 젠더 공존의 세상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